일주일 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한 진압을 시사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로이 시위하던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하고 길을 확보한 뒤 백악관에서 이른바 대통령의 교회라 불리는 세인트 조지 교회까지 걸어간 뒤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한 바 있습니다. 마치 전장을 가로질러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한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 에스퍼 국방장관 그리고 마크 밀리 합참 의장까지 대동했었습니다. 그 퍼포먼스는 설정 사진 하나 찍으려고 평화롭게 시위하던 시위대를 위협했다는 맹렬한 비난을 받았었죠. 그리고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켈리 전 비서실장,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 댐시 전 합참의장, 멀린 전 합참의장 등 많은 전직 군수 내부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그 자리에 동원돼 함께 했었던 에스퍼 국방장관도 함께 비난했었습니다. 많은 군수 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비난한 이유는 교회에서 선전용 사진을 찍으려고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군대가 자국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군에 의한 강경 진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은 외적의 침략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뉴스를 보면서 40년 전 아팠던 그 현장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또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아마도 내일 새벽쯤에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정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파헤쳐 오고 계신 분입니다.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뉴스포터 에디터로도 활동 중이신 신예리 국제경제 전문기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장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또 삼성 쪽은 어떻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취재된 바가 있나요? 네, 정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몰렸던 현장은 기자분들도 처음인 것 같아요. 좀 꺼리시는군요. 네, 많이 몰린 거. 많이 모였고요. 또 외신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향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영장 심사는 비공개라 당연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10시 반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후 1시쯤에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해요. 지금 언론에서는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뭐 도시락은 어떤 브랜드인지, 커피는 나와요, 그거. 네. 이런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브랜드까지는 말 안 하겠지만 일단 이번에 좀 달랐던 게 예전에는 점심 식사를 좀 걸러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안에서 도시락 식사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총 2번의 휴정을 점심시간 포함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1시쯤 점심을 먹고 또 4시 15분쯤에 좀 15분 정도 쉬면서 심사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큰 이제 관심사는 영장 심사가 언제 끝나느냐 이거잖아요. 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을 보니까 20만 장이 넘습니다. 20만 장이요? 네, 20만 장입니다. 저도 평소에 뭐 20만 장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을까? 이제 참 방대한 양인데요. 이게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또 기록이 방대해서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토할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번에는 좀 늦게 나올 거란 예상이 있는데요. 근데 원래도 이런 사건은 좀 새벽에 나오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 후에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늦은 밤이나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면 그때 이제 구치소로 갈지 밖에서 머물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굳은 표정이었다고 하셨는데 오전부터 그러면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좀 이례적으로 뭐 호소문까지 내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굉장히 위기다라는 이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20만 장의 복잡한 사안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정말 열심히 따라가 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놓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you lost me 그러잖아요.
이런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 정말 지속적으로 파오신 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혐의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회계 분식 혐의. 네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있었던 그 콜옵션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1조 8천억짜리고요. 그다음 이제 회계 분식과 관련된 두 번째 혐의가 이게 좀 재밌는데 2015년 합병이 일어나면서 네. 비로소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콜옵션 부채가 어떤 식으로 뭐 행사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부수적으로 이제 알게 돼서 이런 일이 너희 우리 회계법인이 봤더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돌이켜서 국제회계 기준대로 이른바 FM대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1조 8천억의 손실이 나서 너희는 자본 잠식 된다. 네네. 이런 이제 사실 최초로 밝힙니다. 레터를 통해서. 이제 이 레터라는 것도 이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측에서는 이와 같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임의 회계 변경을 했다는 것이 그간 이제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일관된 이제 입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4조 5천억 가량의 가치 과대평가,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이게 이제 혐의입니다. 그게 이제 회계 분식 하나이고 네. 두 번째가 저도 약간은 사실은 놀랐던 부분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주가 조작 혐의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추가하였습니다. 저 사실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이걸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 왜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네. 하는 것을 지금 삼성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네네. 어떻게 상장사에 그것도 이제 시가가 수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네네. 거였는데요. 지금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와 같은 주가 조작의 정황들을 뚜렷하게 삼성증권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자료들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그래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두 가지 혐의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관법 네네. 위반인데 검찰 측이 확보한 자료들, 언론 보도를 통해 이제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만 페이지라고 하셨는데 그것들 중 상당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성 측이 작성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측이 작성한 자료로 삼성이 주가 조작을 하였다, 회계 분식을 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 측의 전략이고 그 부분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주가 조작이면은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는데 분식회계도 물론 그렇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좀 오래 걸렸어요. 지금 1년 7개월 만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칼을 갈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좀 느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제 특히 회계 분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것은 회계 분식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이에 대한 소송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다만 있었다라면 고의 분식이 아닌 뭐 중과실이다, 중과실을 경과실이다 이렇게 이제 경감하기 위한 네네. 소송은 있었는데 삼성은 이제 최초로 그와 같은 소송을 했고 이와 같은 이제 회계 분식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정으로 옮긴 최초의 어떤 뭐 그룹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저는 이것을 그 1년 7개월간 질질 끌어온 것을 검찰 탓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감히 삼성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경제 수사는 정말 처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겁니다. 이 수사에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삼성증권, 제일모직, 국민연금까지 지금 맞아요.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주체들이 그것도 경제 주체들이 들어간 사건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제가 워낙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것들 다 네, 검찰에 계신 분들도 네. 상당히 이게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워낙 이제 이 사건이 또 그 국정농단과 또 이어지는 사건이기 네. 때문에 중간에 또 맞아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굉장히 복잡했던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의 이와 같은 상속 승계를 위해서는 네네.
그 상속세법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 재벌사에서 이 같은 일이 이제껏 이건희, 이재용 이 두 부자를 제외하고 언제 이렇게 있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는 분명히 이건희 회장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맞아요. 있었고 또 정말 뭐 사회적인 큰 혼란을 야기한 일이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삼성그룹 내에서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연달아 대를 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상은 보다 더 엄밀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고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속세법이 약화됐다고 해서 그 법의 틀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이 약하다고 해서 그 법을 또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익스큐즈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잘 넘겨져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건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 부회장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이 실장 팀장이라고 해서 낮은 직급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부회장과 이제 사장직함을 가지고 있고 두 분 모두 이제 동일한 이재용 부회장과 동일한 혐의 아까 자본시장법 위반, 외관법 위반을 이제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김종중 사장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이제 그 과거 파기환송심과 연관이 되는데 2심이죠. 2심에서 재판정이 나와서 그 국정농단 재판에 나와서 삼성그룹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와 관련된 현안 이슈가 없다라는 것,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위증 혐의까지 더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삼성이잖아요. 그럼 변호인단도 면면이 아주 뭐 화려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재경 전 민정수석 다 한 번쯤 들어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막판에 네, 맞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2016년 10월에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됐지만 이 대통령이 최초로 검찰 수사에 거부하니까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일단 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수장이 최재경 변호사인데요.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검사 시절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좀 꼽혔던 인물입니다. 2014년에 이제 인천지검장을 했을 때는 유병헌 세무그룹 회장 검거 실패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제 계속 쭉 개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 이제 지난해 3월 정도에 삼성전자 법률 고문으로 위촉됐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종환 변호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성맨으로 굉장히 유명한 삼성그룹 법무실장이에요. 근데 이 변호사가 2007년쯤에 이건희 일가 비자금 사건을 좀 책임을 지고 삼성을 떠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구하기에 나서면서 다시 컴백을 했던 인물인데요. 이 변호사가 이제 건강 악화로 최근에 또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끼는 이 최 변호사를 후임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환 변호사는 워낙 이건희 회장의 가신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인데 이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신임이 두텁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기로에 이제 서 있을 거다라는 두터운 신임을 얻기 위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성과를 꼭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변호사단을 보면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도 있고 또 전 서울 서부지검장인 이동열 변호사도 있는데 이 두 인물이요.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또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전관예우 뭐 이런 얘기가 또 맞습니다.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떤 논리로 방어를 할까요? 지금 이제 삼성 측 논리를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해와 봤는데요.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 회계 처리 기준과 맞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분식과 관련해서는 과거 앞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4차례나 이제 동일하게 고의적인 중대한 분식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뿐더러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정회계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 회계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실제로 이와 같은 레터를 보냈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회계 처리를 완전히 잘못해서 너희 그러한 손실을 반영하게 되면 지금 완전 자본식 상태에 달한다. 이런 레터도 달해가지고 회계 분식을 가지고 이걸 뭐
논란의 장으로 끌어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미 이제 증거화된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이게들이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재벌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규제들, 순환출자 금지라든가 금산분리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뭐 부대 효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재용 부회장이 취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고발인의 한 명으로서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일부 문건들은 봤었는데요. 네네. 그 문건들의 요지는 그겁니다. 분명히 이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와 같은 현행 법률의 어떤 제재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회장에서 부회장으로 승계가 지분들이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문서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모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받은 그래서 뭐 부회장 보고 필이라고 하는 직인까지 찍힌 그런 문서들도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들로 충분할 거다. 충분히 이러한 혐의들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방언으로 실수다 이런 방언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최지성 그리고 김종중조차도 우리는 보고를 했고 이와 같은 문건은 승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 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말은 이미 다른 진술들, 문건들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런데요. 지금 하여튼 삼성이 굉장히 조금 위급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명자를 내놓고 뭐 여론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죠.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단 이 호소문 읽어보면요. 첫 문장이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뭐냐면요. 이 코로나19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될 삼성이 이런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일부 언론의 그런 합병 성사를 위해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긋고요. 지금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굉장히 경험하지 못했던 의례적인 거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달라는 문구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론에게 굉장히 호소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제가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27년 전에 북경 베이징에서 이 신경영인 선포를 했던 27주년 기념일입니다. 나는 이제 부인 빼고 다 바꿔라. 그래서 상당히 그 27주년에 맞춘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고요. 일단 여론을 좀 삼성 편으로 만들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자. 사실 그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발표를 제가 보니까 언론 기사에 있는 댓글이 아니라 블로그나 뭐 개인 그런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는 댓글을 보면 거의 60%가 선처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그 얼마 전에 삼성 개미, 뭐 동학운동 이런 것들 많이 회자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좀 일으킬 만한 주역이다. 이 부분은 사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좀 이걸 선처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좀 형성이 돼 있어서 삼성에서는 이걸 좀 노리고 여론을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애국 기업이 됐네요,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글로벌 기업으로 더 성장하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되려면 건전성에서 좀 회복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건전성이나 투명성 같은 게 기업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최근 들어서는 윤리 경영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삼성 내부에서도 사실 그거 만들었었잖아요. 준법감시위원회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번 회계 잘못되면 그냥 바로 상장 취소되고요. 철회되고요. 뭐 많게는 수십 년, 수백 년까지도 감옥에 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 보면 재벌에 대해서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지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뿐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 지금 이제 삼성이 어제 뭐 위기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이라는 거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재용이란 말을 지워버리고 어떤 특정 기업에서 오너가 횡령을 일으키고 뇌물을 줘서 자기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불법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을 때 그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요.
이제 이름을 다시 넣어서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이 뇌물을 넣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승계를 위한 여러 불법 정의를 했다라면 저 같으면 삼성은 어제 삼성이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주요 외신들이 거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15개 언론을 다 읽어봤는데 거의 톱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혜리 기자는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입니다. 우리 김지윤 박사님도 캐나다에서 석사하셨죠? 석사는 아니고요. 저는 박사 끝나고 가서. 동부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서부에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언론 기사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어제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외신들이 이재용의 공백에 굉장히 우려를 표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아니 외신이 왜 이재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느냐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우려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백 얘기는 했는데 공백 얘기는 했어요. 삼성이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까지는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우려를 뭐 표현했고 또 정부의 뭐 광합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려를 표했다.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꼬집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직은 구속 여부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보통 미국 언론들은 이 구속이 되면 이후에 오피니언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내지 이게 미리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팩트 자체를 하나하나 짚은 기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의 뭐 경제가 휘청거릴 거라는 그런 분석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왜곡해서 좀 외신마저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해외 언론들은 재벌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일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재벌과 연관돼 있는 어떤 승계 의혹이나 탈세 많이 그동안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재벌이라는 이 막대한 시스템을 좀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좀 무너뜨릴 필요도 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매일 사면으로 이제 그렇죠. 어떻게 좀 탈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외신들의 이런 보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투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매출도 중요하지만 건전성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뭐랄까요 좀 한 단계 올라서는 뭐 그런 뭐 시금석이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발부될까요? 구속영장? 저에게 물어본다라면 당연히 발부될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발부하지 없다. 않기는 힘들 거다. 그렇군요. 신혜리 기자. 지금 위기인 만큼 짧게 얘기하면은 안 돼. 빠져나가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도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 잘 혁신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서 신혜리 기자,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여전히 시위 중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양상은 좀 바뀌었어요. 평화 시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살짝 이제 평화 시위로 지금 정착이 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지금 13일째를 맞은 날이었는데 시위가 이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폭력 시위가 없어지면서 미네아폴리스, LA, 뉴욕 같이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도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배치됐던 주 방위군의 철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SNS에 올렸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워싱턴 DC 근교에 대기했던 육군 헌병부대 등이 원대 복귀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9일이 장례식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휴스턴에서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진 찍으러 막 가갖고서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시위대도 해산하고. 군 투입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인지
공화당의 좀 거물급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 국무장관을 지냈던 인물이죠.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7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한다라면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비판을 지금 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측근들이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트 롬니 상원의원 워낙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워싱턴 D.C.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이제 어제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상원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이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한 건 롬니 의원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부인 신디 맥케인. 네, 이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인도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거기도 했고. 뭐 워낙 사이가 안 좋았죠. 안 좋죠. 그리고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존 켈리 전 비서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지는 확답을 안 했는데 다른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우스키 상원의원도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지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이 이 머코우스키 외에도 최소한 5명이 더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대충 있습니다. 그 5명이 누굴지 생각은 드는긴 한데 파월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흑인표가 상당히 많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 흑인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후보한테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존 켈리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 92년도 LA 폭동 당시에 해병대가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투입이 됐었는데 그때 해병대 1대대를 끌고 갔었던 대대장이었어요. 본인이 그 자리에 사실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전쟁이 아닌 경우에 군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들고 그랬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워낙 지금 말씀드린 이 분들이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원래. 그래서 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을까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들에게 당에 대한 충성심을 내려놓게 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 그거였어요. 이렇게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번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가 이렇게 일제히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가서 시위 구호도 함께 크게 외치고 이러고 밀집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위가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에서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지난 5일 동안 이동 평균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유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뭐 이렇게 등등지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난 몇 주 동안은 사실 확진자 수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경제활동이 재개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진단 테스트가 증가한 점도 있지만 이 항의 시위까지 겹치면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시위에 참가한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최루카스 같은 걸 지금 터뜨리면 기침이 나오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퍼질 수 있으니까 꼭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정말 갑자기입니다. 사전에 뭐 어떤 협상이나 통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독일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 뭐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각으로 5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9월까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9,500명을 감축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일단 독일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만 이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외에도 주독 미군 규모가 순환 배치 인력을 포함해서 2만 5천 명을 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지시도 지금 내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금 이번에 감축
감축이 실제로 되면 그 9,500명이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병력의 한 27%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방위비 지출과 관련해서 나토의 국가들이 너무 조금 낸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많이 나타냈었잖아요. 올해 협상이 있어요. 나토. 네, 그렇습니다. 방위비 협상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나타낸 걸 이렇게 감축으로 실제로 이어지게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랑 굉장히 사이가 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메르켈 총리에게는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내에서는 동맹국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좀 화가 반발이 났겠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지금 그 방위 분담금 협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일본 그렇습니다. 나토 측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랑도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주한미군의 감축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빼겠다는 얘기니까 네네. 우리한테도 그러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년 전 대만 지방선거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친중 성향의 한거위가 가오슝 시장. 가오슝 시장. 네. 네. 지금 뭐 주민 소환돼서 관뒀어요? 6일에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가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유효 투표의 97.4%에 달하는 93만여 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분위기 완전 바뀌었네요. 대만이. 네, 반대는 한 2.6%에 그쳤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많았냐. 특히나 이번에 찬성수가 시장 선거를 했을 때 얻었던 89만 표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수까지 나올 건 예상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반중 시위 이후에 국가보안법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반중 정서가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거위 시장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1월 대선에서 차이 총통이 압승했던 게 2030 젊은 층이 대거 귀향을 했습니다. 외국에 있던 유학생들도 돌아오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지율이 그동안 안 좋았고 그래서 가오슝시에서는 그 총통 선거에 나가느라고 우리 시를 저버렸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군요.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물러나게 됐습니다. 다음 총통 이야기가 나왔던 사람인데 가오슝시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민 소환돼서 해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뉴스 알아본 서울타임즈였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당청 지지율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네, 저희 리얼미터가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답 그리고 전화면접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첫째 주 국정수행 평가가 0.8%포인트 하락한 59.1%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상승한 35.9%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41.6%로 0.5%포인트 하락했고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1.2%포인트 상승한 27.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21대 국회가 개원이 됐는데 총선 압승에 의한 당청 지지율에 이 일종의 컨벤션 효과나 뭐 밴드웨건 효과가 이제 마감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의원 신분이 되면서 정의원 논란이 또 계속 지속이 됐고 또 금태섭 전 의원 징계위원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긍정평가 요인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흔쾌히 참여하겠다라고 밝혔고 공적 마스크 오부제 해제 소식도 있었는데 여하튼 부정평가가 조금 더 작용을 많이 하면서 당청 지지율이 같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지지율이 또 그동안 많이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그렇죠. 60%대 이상의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 지지율이 없었거든요. 그런 만큼 뭐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는데 완만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또 중도층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쭉 K 방역 쪽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중도층은 지난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최근에 또 부각되는 이슈가 기본소득이기도 하고 경제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대통령 국정 수행의 평가에 더 큰 영향을 조금씩 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요새 코로나19 조금씩 수도권에서 사실은 잦아들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희 리얼미터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컸는데 갤럽에서는 이제 지지하지 않는 이유, 지지하는 이유 물어보거든요. 이제 지지하는 이유에서 이 K 방역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이유가 그동안에 50%를 넘었었는데 조금씩 빠진 이제 형국이었었는데 지난주에 43%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그 지지의 이유가 복지 확대 8% 큰 격차긴 했는데 복지 확대가 2위로 나타났고 아무튼 코로나19 요인이 점차 줄어드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진자 수가 다시 이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락 요인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복지는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도 들어가지만 또 긍정적 평가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지를 바라보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상반된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그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복지 확대 잘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평가에서도 보면은 이제 세 번째가 과도한 복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가 긍부정 평가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진보 성향층이겠죠. 이제 복지가 어쨌든 이전보다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돼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이것은 이제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 평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지가 지금 진보와 보수가 엇갈리는 것이 이제 이른바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재난지원금 한 것들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복지들은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크니까 보수 성향에 있는 분들, 선별복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든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복지를 주느냐에 대한 이제 반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또는 이제 세금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까지 이어지면서 부정평가에도 주요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로 나오는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통합당이 글쎄요 뭐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하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하면서 약간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뭐 소폭 상승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들 보세요? 미래통합당의 이제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비대위,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죠. 그리고 뭐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당내에 새로운 인물을 육성하겠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가깝게는 내년도 이제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만큼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관행처럼 보여왔던 부분들을 사실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 이 제안들 그리고 움직임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보수 쪽에서 완전히 인식이 바뀌어서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지만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도 성격이 또 성향이 강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샤이 보수를 얼마만큼 또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최근에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약간 실수나 또는 이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걸 못 가져갔었는데 최근에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논란들 또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된 이 논란들 이런 부분들을 미래통합당 보수 쪽에서 조금은 가져가는 아직 많이는 아닙니다. 그런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반사익적인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종인, 주호영 두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에 대한 기대 심리. 세 번째는 사전 투표 조작설이 뭐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일단 민경욱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되고 또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전 투표 조작설이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 리얼미터 기준하면 2주 연속 상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기본소득 문제 같은 거요.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끝까지 얼마나 밀어붙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왼쪽에 있는 듯한 그런 아젠다들을 끌고 와서 통합당에서 지금 이거를 자꾸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통합당 혹은 보수 그리고 보수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리얼미터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의해서 찬반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는 뭐 팽팽한데요. 보면은 내용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 정당의 사실상 당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서 이슈화하는데 성공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진보 성향층이어서 얼때놓고 이거 뭐 사실 뭐 이재명 지사라든지 그렇죠.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뭐 그렇잖아요. 원래 진보의 의제였죠. 그렇죠. 사실은. 정의당이 사실 굉장히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 당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더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뭔가 이제 이슈를 제기하고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아젠다 선점에는 일단 성공했는데 다만 이제 지지층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 설득해내야 되는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재원들도 봐야 되고 네네.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된다 하는 얘기가 속도 조절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 지지층들은 반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된 선점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 국민으로 힘들어지면서 국민 전체가 이념을 떠나서 흥미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론은 엇갈리거든요. 진보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진보층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관심과 또 선호가 높았던 반면에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조사 결과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선호가. 네.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의제를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당 내에서도 윤희숙 의원도 기본소득은 너무 나갔다.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와 또 앞으로의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된 선점. 그러니까 당 내의 의견이 모아져서 선점이 되면은 훨씬 더 지지가 이제 뒤따를 텐데 보수층으로부터도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의제를 자꾸만 좀 혁신적인 보수 정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것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얼마만큼 잘 다듬어 나가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통합된 선점을 해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여하튼 대통령 정당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27.5% 28% 가량으로 올라섰다는 거는 그동안의 총선 패배에 있어서 이제 패배주의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새로운 이슈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는 좀 성공적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진보는 찬성하고 또 미래통합당은 반대하고 민주당 지지층은 또 찬성하는 뭐 이런 부분은 뭐 변함이 없는데 중도층은 이번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이 좀 높았는데 중도층이 딱 비슷한 분위기였었어요.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는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뭐 고정적인 25% 가량의 보수적인 성향의 지지층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거기다가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고 좀 뭐 열띤 토론이 있더라도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선점하고 지지율을 중도층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대선 당시에도 경제민주화 이야기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들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진보가 선점을 하고 항상 끌고 가던 복지라든지 뭐 그리고 민주화라는 느낌의 그런 거를 이렇게 보수 측에 끌고 가니까 진보 측에서 사실 아젠다를 뺏긴 그래서 하이잭 당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이제 앞으로 뭐 AI든 이제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보가 이 이슈를 더 꺼내놓고 추진할 경우에는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지층들은 그것을 호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뭐 중도층에서도 방금 보셨지만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어떤 복지 확대 이런 의제들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보수 정당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내게 내면 강력한 뭐 지지층의 호응을 받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가 대립이 되면서 각을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쟁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경제민주화가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좀 효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 당내 이제 강경한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이것에 반응할지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그 중도를 잡는 삿바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결과가 여당이 압승을 했지만 앞으로의 여론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도를 잡을 때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복지냐 복지가 아니냐가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 것처럼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도 중도층의 경우에는 좀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이념에만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복지 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느냐, 그리고 충분한 재원이 있느냐,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 나라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경제 민주화만 하더라도 분배 쪽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분배를 마냥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중도는 분명히 걱정이 될 거예요. 네 것 아닌 내 것 아닌 네 것 아닌 내 것 뭐 이런 개념처럼 이 분배는 좋은데 또 기본소득도 좋은데 분명히 이건 또 우리 후손들한테 지금 당장이라도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디테일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만큼 구체화시키느냐. 더불어민주당이든 또는 아니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에 활용하자고 하자는 뭐 광역단체장이나 또는 이낙연 대선 후보이든 간에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든 간에 얼마만큼 구체화시키고 설득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저희가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야,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지금 미국에도 방송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미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많이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네. 코로나19도 사실 제대로 잘 대응을 잘 못한 셈이고, 그리고 최근에 다들 아실 거예요.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 사망 사건, 경찰력에 의해서 사망이 됐죠. 근데 거기다가 또 너무 강력하게 뭐 진압한다 시위대를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여러 가지 좀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도 그렇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대선 때 꼭 빅데이터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빅데이터상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는 어떤지. 그러니까 뭐 지금 평균 지지율은 한 42.67% 정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떤가요? 빅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빅데이터는 결국 이제 바닥 민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워낙에 인종 갈등과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하는 발언들 또 거침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미국 대선이라는 성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의 거침없이 나오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미국은 이 주 내에서 선거인단을 한 명이라도 더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적어도 바이든 경쟁자가 지금의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주당이 흥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설 기회가 없죠, 사실은. 야당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는 일반적인 이미지보다도 경합주 그리고 러스트벨트 또 판벨트 이곳에서의 표는 그래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이미지를 그래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떠냐요? 이미지 그래서 어떠냐고요? 전 재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에서는 지지층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지층 퍼스트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일반적인 미국 전체 국민들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이 재선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네. 저는 이제 미국 같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정 지지층 타겟층에 대한 이제 캠페인은 트럼프가 아주 잘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투표장을 불러내는 것을 잘하게 되면은 뭐 지난번과 같은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할 텐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제 조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10% 포인트 가량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야 이제 주의 선거인단을 다 독식하는 제도니까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 이 세 주를 가져가는 바람에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길 때 정말 신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00표 차이, 20,000표 차이, 5,000표 차이 막 이랬었거든요. 전체 득표에서는 트럼프가 졌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세 주에서 그러면은 뭐 이길 수 있느냐, 요게 사실 간당간당해서 위험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이게 여론에서는 보면은 수치의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 이면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의지, 스트렝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높다 하더라도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는 쪽이 이기는 그렇죠. 것이니까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미국 대선에서도 여론상은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던 건 맞고요. 그런데 실제 트럼프의 지지층들의 투표 의지가 워낙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과 실제 선거 결과 다른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되기는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뭐 가능성이 윤 센터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보는 거죠. 아니, 저는 잘 말리지 마세요. 모릅니다. 여기서 말리면 안 돼. 우리 이택수 대표님 가만히 계시잖아. 난 빠질라고. 미국의 그 리얼미터랑 이름이 비슷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그렇죠. 미국 정치 전문 웹사이트가 지난 17일부터 또 지난 2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취합한 거예요. 평균 낸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평균은 49.3%, 트럼프 대통령은 42.2%, 7.1%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선거가 당장 치러진다라고 하면은 뭐 과거에 고어도 그랬고 힐러리도 그랬고 실제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이제 경합조에서 지면서 간선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2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고어하고 힐러리가 이제 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경합조에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역시 경합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간신히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종찬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한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아픈 쓰라린 경험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가 썼던 캠페인의 방식이 이제 그때 뭐 빅데이터, 뭐 페이스북을 통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제한이 조금 풀리는 이제 분위기를 가지만 당시에는 약간 불법성이 있는 그런 그 캠페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가장 안전한 답변을 지금. 저는 이번에는 바이든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쪽으로 살짝. 알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배종찬 트럼프. 그래도 저는 바이든이 살짝 기울어져.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우리가 11월 초까지는 안전한 거잖아요. 개표한데도 안전하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김종중 사장의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라는데요. 이 부회장 구속 여부 내일 새벽이나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방송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